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3월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4월입니다. 4월 4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헌재 판결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난달 28일 날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지. 2월 28일에 그런 얘기가 있다가 무산이 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4월 18일은 문영배 그 소장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정년 퇴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해야 되고 결국에는 4월 4일 날 한다. 이번 주말에 이번 주 금요일 날 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해봐야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국민들이 많이 지쳐 있고 이제는 좀 판결을 내놔라 이제 하는 것들인데 이게 지금 제가 진작에 이런 얘기를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이 마은혁 재판관 문제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으려고 지금 결사적으로 최상목과 한동훈이 버티고 있는 거는 결국 헌재 내부에 지금 5대3 정도로 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데 대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두려움, 또 그 판결이 나왔을 때의 파장,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국제적인 파장이죠. 뭐 국내에서야 뭐 지지고 볶아도 되는데 국제적인 파장, 그야말로 한국의 다운그레이드, 한국이 아주 웃기는 나라다. 군대를 동원해서 쿠데타를 해도 처벌을 하지 않고 어떻든 그대로 대통령을 다시 대통령 자리에 앉혀놓는 정말 희한한 나라가 된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는 대로 흐르는 대로님이 고맙습니다. 뭐 그런 것들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여론조사들도 많이 나오고 합니다만은 참 이 정치적 쟁패에 대해서는 참으로 얘기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얘기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오늘 여러 가지 여론조사 관련된 이런 것들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한번 보시죠.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36.1%, 민주당이 47.3%. 정권교체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는가? 정권교체가 되어야 되겠다고 17.1%, 정권 연장이다 37.8%. 사실 이게 정권교체 연장 이렇게 물으니까 그렇습니다만은 글쎄요, 이 정당 지지하고 좀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습니다. 정권 연장이라는 면은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국힘당의 지지율이 36.1%, 국힘당이 정권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은 37.8%. 정당 지지율이 오히려 약간 낮은 것. 근데 정권 교체에 대한 희망은 57.1%,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47.3%, 당에 대한 지지율은 낮습니다. 민주당은 이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은 57%나 되는데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47%밖에 안 됩니다. 10%포인트나 차이 납니다. 정권 교체는 대환영이지만 민주당이라고 그럼 민주당밖에 없나 하는 텅 빈 지역이 10% 이상이나 됩니다. 이 문제를 사실은 민주당은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오늘 저는 대강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국힘당은 예고된 지지율 폭락세다. 저는 더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제 떨어지는 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너무도 유치하고 정치에 대해서 책임은 없고 쿠데타를 정당화하는 그런 정당이다. 윤석열이 없으면 바로 무너지는 정당이다.
그래서 이 한덕수 총리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서 의무를 다해야 된다. 한덕수는 마은혁을 임명하라고 사실은 복권된 겁니다. 최상목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이미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권력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권력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부모의 권한이 있습니다. 부모의 권한을 우리는 일컬어서 친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권한이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은 권한이 아니라 사실은 의무인 것들이 많습니다. 친권이라는 것도 의무에 해당합니다. 친권이라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의무죠. 학교에 보내야 되고 적절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되고 의무에 해당합니다. 대통령의 권한도 사실은 의무에 해당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보면 마은혁을 임명하는 거, 마은혁은 무조건 임명해야 된다. 말하자면 절차적인 권한에 불과한 거다. 뭐 이런 해석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나오니까 그러면은 대통령의 임명권이 왜 필요하냐? 대통령의 임명권이 있고 국회의장의 임명권이 있고 대법원장의 임명권이 있는 세 가지 종류의 헌법재판관으로 헌재를 구성할 경우에 말 그대로 대통령의 국가의 원수로서의 지위가 부정이 됩니다. 세 사람이 완전히 동률이 되죠. 그래서 편의상 대통령에게 절차적 임명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자기가 사람을 골라서 임명할 수 있는, 이건 순수한 권력이죠. 3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장이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절차적 임명 과정을 거쳐서 임명합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장이 또 있습니다. 대법원장 있고 국회의장 있고 대통령이 있고, 이 세 가지 이해관계를 잘 뒤섞어서 헌재를 구성해 놓은 겁니다. 이 세 가지 인트레스트를, 그래서 헌재가 국가 권력 그 자체의 행사의 적절성 여부 이런 데 대한 위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때 대통령의 임명권, 임명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로서의 권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뜨거운 시국의 문제가 되어 있는 대통령의 계엄권, 지금 보수 국민들에게 제가 누누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지금 이 보수 국민들이나 국힘당은 대통령이 비상대권,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권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통치권, 대통령은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통치권,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헌법 제76조와 헌법 제77조, 잠깐만요. 제가 헌법을 늘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헌법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된 게 헌법 제76조와 제77조입니다. 77조는 계엄에 관한 대통령의 의무를 선포한 거고, 이
76조는 대통령의 비상명령에 대한 겁니다. 76조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통령은 내후 외환 천지의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하나여 적어도 문면상으로는 두 가지 조건입니다.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그런데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비상한 사태가 생겼는데 국회를 기다릴 수 없을 때 선조치하고 지금 산불이 났잖아요. 산불을 가지고 추경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를 기다리는 거죠. 산불이 나서 지금 예비비를 가지고 일단 지출을 하죠. 그건 대통령이 예산을 받았으니까. 산불이 나서 추경을 기다린다. 그 국회가 추경을 하는 거예요. 국회가 추경의 허가를 하는 거죠. 국회가 승인을 해줘야 정부가 만든 추경안이 집행이 됩니다. 그 국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국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은 비상한 명령, 경제명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2항입니다. 대통령 국가의 안위와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한다.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앞부분하고 표현이 약간 다릅니다만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뒷장은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예를 들어서 국회가 폭격을 맞았다. 이런 물리적인 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이 도저히 지금 모여지지가 않는다. 그게 불가능하다. 제1항과 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된다. 왜? 국회를 기다릴 수 없어서 집행한 거기 때문에 국회가 가능하면 즉각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된다. 승인을 못 받으면 효력이 없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때의 비상명령을 내리는 권한은 말하자면 선량한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선량한 권한, 의무이기도 하죠. 우선 조치를 하고 보고를 하는 것. 선조치 후 보고, 실무자의 권한입니다. 국정운영이라는 실무 책임자의 권한이. 그건 의무를 수반하는 겁니다. 그건 의무죠. 계엄 77조 통치권 이런 거 없습니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 통과해야 한다. 국회가 만일에 안 된다고 판단하면 그 요건은 판단은 과반수 찬성입니다.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것도 제77조 모든 조항에 있어서 이거는 대통령의 실무적 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선조치하고 후보고. 무슨 일각에서 얘기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그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두환의 쿠데타
권, 그런 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두환도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전두환도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 국힘당의 방해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국힘당의 방해 공작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미숙한 일처리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엉터리 대통령은 편안하게 집에 앉아 있습니다. 집에 앉아 있으면서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의 미숙한 일처리,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로 하여금 수사에 나서게 하도록 한 행위. 국힘당이 그런 여러 가지 법 절차의 미숙한 점을 이유로 극력 수사를 방해하고 대통령을 빼내오고 하는 내란의 연장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야, 대한민국은 고도화된 현대국가인데 쿠데타 사후 처리가 안 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쿠데타 사후 처리가 안 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니, 어떻게 현대국가가, 고도화된 현대국가가 쿠데타 사후 처리가 안 되냐. 행정부는 갑자기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인간들은 40여기를 임명하지 않아요. 완전히 이거는 의무의 방기죠. 그건 절차적 임명권이거든요. 그 헌법재판소가 판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최상목이라는 인간이 임명을 안 하는 거예요. 혹시 임명을 하면 6대3이 될까 봐. 이거는 재판 방해죠. 이거는 명백한 재판 방해입니다. 헌법재판을 방해한 거예요. 이거는 재판 방해 행위로 그야말로 고발을 하고 경찰은 수사를 해야 됩니다. 저는 마은혁과 한덕수는 체포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안 하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힘당 지지율 폭락이죠. 지금 그나마 30몇 프로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게 이상하다. 좀 이따 지지율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힘 주자들에 대해서 더블 스코어로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은 50%를 못 넘고 있습니다. 꾸준히 좋아지고는 있고, 지난주에 그 공직선거법 판결이 있고 난 다음에 4, 5%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50%를 못 넘고 있습니다. 49% 턱에 걸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40세가 되었다 그래요. 40살. 자, 드디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기적의 세대 교체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 지지율과 매우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지지율은 실망천만이죠. 아주 낮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런 데 비기면은 얘기가 안 되죠. 또 국힘당의 기라성 같은 주자들에 비기면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나 뭔가 어떤 기적의 세대교체 이런 거를 이뤄낼까요?
예, 그 문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한미군 지위가 좀 변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간세 넣는 이게 지금 국내에서는 4월 2일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건 미국 시간이고 한국 시간으로는 4월 3일입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조사한 차기 대선 양자 대결, 네, 이재명과 김문수 54.1대 28.5. 이야, 이 56은 아닙니다만은 57이 되어야 이제 더블 스코어인데 기본으로는 54대 28 같으면 거의 더블 스코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 이재명 오세훈, 이건 더블 스코어 이상입니다. 46이니까 더블 스코어에서 훌쩍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재명 홍준표 이것도 뭐 비슷합니다. 54%.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국힘당의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일관되게 54%를 득표하는 것으로 지금 지지율로는 그렇습니다. 어떤 후보가 나와도 약간 그 후보별로는 차이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재명 본인은 54%의 일관된 지지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동훈이 17.15 떨어져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김진 유튜브 하시는 중앙일보 출신 김진 이분이 한동훈을 추천을 했다 그래요. 한동훈이 적어도 윤석열의 계엄에 대해서 반대했다. 탄핵에 대해서 선을 그으면서 분명한 지지를 보였다. 그래서 한동훈이 그것만으로도 한동훈은 충분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한동훈은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는 기특한 행동을 했지만 저는 보수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봅니다. 뭐 개인적 덕목,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물론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보수의 덕목을 상당히 높게 봅니다. 한동훈은 수도 없는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수사검사를 오래 했고 윤석열 대통령 또 지금 금융감독 원장을 하는 이복현, 그래서 한동훈 수사팀장, 윤석열, 한동훈, 이복현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트리오죠. 그래서 한동훈이 바로 수직으로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거쳐서 법무장관으로 승진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이 한동훈이 말하자면 권은유착을 수사받는 과정에서 보여줬던 행동, 저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잠깐 이걸 한번 보시죠. 국힘당 결국 지지율이 폭락세를 보이는 이유, 내란의 인정을 거부했다. 계엄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것을 거부했다. 광장 정치에 포획되었다. 광장 정치를 추수하게 되었다. 정광훈 목사에게 가서 큰 절을 하고 그랬죠. 광장 정치에 포획됐다. 선거 부정론에 가세했다. 선거 부정론에 가세했다. 이 선거 부정론과 함께 사실은 하나 더 얘기한다면
반중 신화에 포섭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저는 친중은 아닙니다만은 반중 이 신화라는 것도 하이브리드 어쩌고 저쩌고 무슨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다. 모든 조작은 중국인들이 하고 화웨이 칩을 가지고 무슨 신호를 보내가지고 선관위 통계를 조작하고 하는 그 환상에 사로잡힌 저질 조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국힘당은. 여기 저질들이 앉아 있잖아요. 60, 70대 노인들의 당이다. 경상도만 남아있다. 저 당도 아니죠. 전국 정당이 아닙니다. 윤 대통령 사건이 나고 나서 국힘당 지도부가 재구성이 되었는데 또 전직 검사들이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어요. 또 전직 검사. 그런데 한동훈이 웬 말이냐 이런 거죠. 한동훈은 저는 유전자가 기본적으로 윤석열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유전자가 DNA가 동일한 사람이다. 한동훈은 제가 짜증나는 게 이 휴대폰을 권한유착 수사를 받으면서 이 아이폰을 들고 다니는 게 알려졌습니다. 저는 달러를 벌어본 지가 오래됐습니다. 옛날엔 달러를 벌어본 적도 있습니다만은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 가서 강의 같은 걸 하면서 달러도 받고. 근데 이 아이폰 번호를 24자리나 비밀번호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보통 그림으로 그리거나 비밀번호를 만들어도 몇 자리에 불과하죠. 근데 24자리 비밀번호를 만들어 놓고 그걸 검찰에 증거라고 제출했습니다. 야, 풀 수 있으면 풀어봐. 그렇게 해서 검찰은 못 푼다 그러고 수사를 포기했습니다. 못 푼다고 해서 수사가 안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검찰은 못 푼다. 그러므로 수사를 안 한다고 한동훈에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지금 저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면 감옥에 가 있을 텐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동훈 웃기지 마라 합니다만은 이 국힘당은 도저히 그런 체질을 버릴 수가 없어요. 또 권영세, 권성동 또 2명의 검사들이 와서 지도부를 지금도 구성하고 있습니다. 국힘당은 그 버릇을 못 고치는 겁니다. 산업공상의 조선시대적 질서의식을 못 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 저는 그래서 무정견, 무정책이고 시류에 따라서 흔들거린다. 이 당은 없어져야 될 정당이다. 마은혁을 최근에는 절대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마치 마은혁을 임명했다가는 윤석열을 탄핵에 동의하는 것처럼 마은혁을 거부하면서 절대적으로 심지어 이 최상목이나 한덕수는 공직자 출신들입니다.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 운나쁘게도 걸려들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본인에게 맞지도 않는 직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역을 거부할수록 지지율은 떨어집니다. 국힘당 체제로는 지금 도토리들이 여러분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보수 계멸은 불을 보듯 뻔하다. 쿠데타 전통을 면면히 이어가는 정당이다. 차라리 해체해라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제가 국힘당에 대해서 도저히 국힘당은 개혁이 불가능한 당이다.
국힘당은 개혁이 안 되는 당이다. 그러므로 차라리 해체하고 그 바탕에서 뭔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고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국힘당은 예. 예, 경상도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나요? 예, 대화를 하죠. 예. 욕을 많이 듣고 있죠. 예. 욕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양자 대결은 봤고요. 그 다음에 정당 지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의 장점이 한 개라도 있으면 알려달라. 이재명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면 또 말들이 많을 텐데, 이재명은요, 지금 그 윤석열 정권의 검사들이 총력을 다해서 달려들어서 이재명의 이미지를 극단적으로 악마의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만드는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많은 보수 국민들이 이재명에 대해서는 악마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무슨 검사 사칭에서부터 무슨 공짜 연애 사건, 그 형수에 대한 욕, 그 이후에 수없이 많은 기소를 했죠. 그래서 악마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악마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초중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중학교, 고등학교는 졸업 기록도 없는, 말하자면 밑바닥 인생입니다. 그 밑바닥 인생이 어쩌다 기회를 잡아서 고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사법시험에 합격이 되고, 왜 그랬는지 본인에게 언제 기회 있으면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만은, 비교적 검판사로서 임명받을 수 있는 꽤 좋은 성적이었는데 그만두고 변호사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의 지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면, 저는 뭐 김부성과의 연애 사건 이런 데 대해서는 논평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살면서 그런 연애 스토리가, 누군가가 그런 연애 스토리는 아름다운 연애 스토리로 만들 수 있고 더러운 연애 스토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연애 스토리들이 인생에 한 번쯤은 있을 수 있죠. 문제는 그 연애 스토리를 이재명이 다루는 방법이 지극히 비신사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연애 사건은 생길 수 있는데 그 연애 사건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는 방법은 사람의 품격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 연애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는 그야말로 밑바닥에서부터 몸을 일으켜서 그야말로 밑바닥에 있는 깡패, 무슨 경기 동부연합, 이런 이상한 아이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크기 시작했죠. 그 과거에 이재명은 아직도 그 쓰는 용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런 그 밑바닥 인생의 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이 저렇게 품위가 없어서 어떡하나,
하는 차원에서 그를 악마화를 쉽게 하죠.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밑바닥에서 몸을 일으켜서 지금은 본인은 우클릭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에게 좀 죄송스러운 표현으로 철이 들고 있다 이렇게 느낍니다. 아, 이제 국정이 뭔가 조금씩 이해를 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좋게 보죠. 아, 그동안 정말 거친 데서 살아오면서 이제는 민주당 대표가 되어서 활동하고 행동하고 하면서 이제 국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이해도가 생기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좋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죠. 거기까지. 그래서 저는 그게 일종의 하나의 출세 스토리 또는 석세스 스토리일 수도 있다. 는 느낌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죠. 그 지금 물어보셨으니까. 네. 네, 댓글들이 재미있군요. 네. 속고 있을 수도 있다. 네. 속고. 그 정도로 속일 수 있으면 그 대단한 사람이죠. 네. 네. 댓글들은 뭐, 제가 대강 아는 댓글들이군요. 예. 좌파의 대부가 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아니었는데요. 정규제는 여전히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려고 하는 사상적으로 우파임, 확실히 우파입니다. 자, 그 다음 이거 한번 보시죠. 뭐. 민주당과 국힘당의 지지율입니다. 43.6에서 4% 가까이 올라서 47.3이고 국민의힘은 40%에서 36.1%로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근 10%, 11% 가까이 이렇게 나요. 11.2%. 이제는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 국민의힘만 놓고 보면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39, 4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36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39, 4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36으로 툭 떨어졌으니까 많이 떨어진 거죠. 조국혁신당도 조금 떨어지고 개혁신당이 오히려 조금 올랐습니다. 1% 정도. 네, 1000명이 답을 한 거니까 1000명에서 1000명이 답을 한 거니까 10명 정도가 개혁신당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내주었습니다. 이준석 대표에게는 굉장히 좋은 대선주자 선호도입니다. 이재명 49.5, 46.9에서 껑충 올랐습니다. 3% 정도 올랐습니다. 김문수 약간 떨어지고 김문수의 추락은 정말 계속되는군요. 30%대에서 시작해서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홍준표 7.1, 한동훈 6.7, 오세훈 4.8. 아마도 요 떨어진 만큼을 갈라먹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도 들죠.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은 조금 떨어진 게 심상치 않다 이런 느낌을 약간 주죠. 아무래도 이제 명태균과의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야별 후보 지지율 종합이 재밌습니다. 야권 후보를 다 합치면 55.1%, 여권 후보를 다 합치면은 36.6%.
그러니까 여권 후보를 다 합치면 이게 정당 지지율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여권 후보를 다 합치면 정당 지지율하고 비슷하고 야권 후보를 다 합치면 역시 정당 지지율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상응한다. 충분히 커레스판던시가 있다. 대응하는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여론조사는 비교적 잘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갑자기 뭐 전체 정당 지지율은 얼마 안 되는데 야권 후보를 다 합치니까 여권 후보를 다 합치니까 뭐 굉장히 차이가 난다. 이런 거는 좀 이상한 지지율이죠. 그렇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집권 세력 선호도입니다. 집권 정당이 계속 집권을 했으면 좋겠다. 국힘당이 계속했으면 좋겠다. 37.8.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 야권이 정권을 잡았으면 좋겠다. 57.1. 앞에하고 비슷하죠. 네, 비슷합니다. 논리적이다.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국힘당은 48.6에서 10% 이상 꾸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꾸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숫자가 더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떨어지기를 원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정당으로 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정당이 어쩔 수 없는 정당이 더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정당은 비겁하고 용기가 없고 보스의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비민주적인 그런 정당입니다. 권력기구 출신들을 좋아하고 권력기구 출신들이 은퇴하고 가서 몸을 의탁하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라고는 충성심 경쟁밖에 할 게 없는 보수적 세계관은 온데간데 없는 정강정책 하나 내지 못하는 국힘당이 통과시킨 법들에 대해서 제가 읊어볼까요? 그 말만은 국회 선진화법, 외국인들에게 투표권 주는 거, 재외국민에게 투표권 주는 거, 선거가 갈수록 복잡하죠. 왜 재외국민들에게 투표권을 주면 주미 한국인들이 국힘당을 찍어줄 거라는 얄팍한 계산. 최저임금제 이런 거는 늘 무슨 52시간 지금의 노동법 이런 거 다 그렇습니다. 사전선거제도 다 그렇습니다. 국힘당이 통과시키지 아니한 법이 없습니다. 야당이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면 국힘당은 반드시 내부자를 처벌을 합니다. 선거 때도 그렇습니다. 선거 때도. 무슨 차명진 사건, 김대호 사건 이런 거 전부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면 국힘당은 빨리 잘라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싸울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은 날만 새면 또 반대로 싸웁니다. 내란 인정을 거부하고 광장정치에 포획되고 뒤늦게 선거 부족론이 퍼져 있고 반중 신화에 포섭되고 60, 70대 노인 경상도만 남아있고 전직 검사들이 또 지도부를 구성하고 윤석열 한동훈에 이어서 또 권영세 권성동이 들어왔습니다. 조선시대 산업공상의 세계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정당입니다. 사실 이 정당은 진작에 비판받고 해산되고 해야 되는데 아직도 존속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정당법과 선거법이 이 정당의 존속을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most favored nation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Most Favored Nation,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최혜국 대우를 폐지했습니다. 이 Most Favored Nation, 최혜국 대우란 것은 뭐냐? 국제무역에 관한 협정에서 특정 국가에게만 차등적인 특혜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요, 이런 원칙도 됩니다. 어떤 국가에 어떤 특혜를 주면 이 최혜국 대우를 약속한 모든 다른 국가에도 특혜를 줘야 됩니다. 특정 국가에만 특혜를 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모든 최혜국 대우 국가에는 같은 대우의 특혜를 준다는 얘기하고 똑같죠. 그렇습니다. 근데 중국에 대해서 이제 특혜를 주지 않는다. 말하자면 다른 나라와 같은 특혜입니다. 네, 별별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차별적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이제 바뀌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최혜국 대우 적용에 따른 관세율 차이. 이건 이제 이 숫자는 최혜국 대우가 아니므로 준다기보다도 마음대로 이제 매길 수 있는 거죠. 마음대로 매길 수 있는 겁니다. 네, PNTR은 최혜국 대우하고 똑같은 말인데 요즘은 최혜국 대우를 안 하고 PNTR이라는 말을 씁니다. PNTR이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은 Permanent Neutral Treatment, 그 다음에 R이 뭐든가 잊어먹었네요. 네. 그레이프 프루트님, 예. 제가 인사를 안 드렸다고 옆에서 쪽지로. 예, 그레이프루트에게는 인사를 안 하냐, 뭐, 이렇게. 네, permanent, normal이군요. neutral이 아니고, normal trade relations with China 이렇게 되겠습니다. 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 정상적인 무역 관계 이렇게 되겠습니다. 최혜국 대우하고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최혜국 대우를 줬더니 이렇게 무역 적자가 늘어났다, 뭐 이렇게. 우리는 3일입니다. 네, 3일 아침에. 우리 시간으로는 증권시장이 반응하는 게 3일이 되겠죠. 네, 2일이 아닙니다. 3일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오늘도 우리 주가는 2.6%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매도까지 재개된다, 뭐 이렇게 돼서 말이 많죠. 근데 공매도는 참 이 우리나라 시장에도 이 무식이 지배하는데요. 많은 개별 투자가들이 공매도 없애라. 증권시장에 있는 애들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 무식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그 공매도를 없애야 주가가 오른다는 환상이 있습니다. 근데 공매도라는 것은 공매도를 가장 싫어하는 게 주가 조작꾼들입니다. 작전 세력. 작전 세력이 공매도를 싫어합니다. 왜? 공매도를 거는 애들은 전부 프로들이 겁니다. 전문가들이. 물론 이 공매도를 전문적으로 투자 수단으로 쓰는 애들도 있고, 일반 이제 그 기관 투자가들 이런 사람들은 가격을 확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수익률을 어느 정도 적게 먹더라도 미세한 수익률 관리를 위해서 공매도를 투자 전략으로서 말하자면 오늘의 수익을 확정하는 의미로서 그는 말하자면 선물 시장에 수많은 그
수익률을 만들어내는 프레임이 있듯이 그렇게 쓰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공매도를 하는 사람들은 전문가들입니다. 개인들은 공매도를 안 합니다. 기관 투자가들이 프로들이 합니다. 이 프로들이 하는데 공매도는, 근데 많은 일반인들은 이 공매도가 주가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 주식을 더 안 떨어지게 떠받칠 수 있는 게 이 공매도 세력입니다. 그러면 이 공매도 세력을 왜 증권시장에 있는 소위 말해서 증권 브로커들은, 증권회사 임직원들은 공매도를 그렇게 욕을 하느냐? 자기들이 작전을 하거든. 자기들이 작전을 하기 위해서 공매도는 없어야 됩니다. 왜? 공매도는 프로들이니까 자기들이 작전을 해서 주식을 사 들어가거나 팔고 사고를 게임을 하는데 공매도 세력이 빤히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저 주식이 깜빡깜빡하고 작전 세력이 붙었다고 생각되면 작전 세력들이 이 주식을 들었다 놨다 마치 붕어의 찌가, 낚시 찌가 왔다 갔다 하듯이 주식이 이렇게 깜빡깜빡 위험 신호를 내고 쭉 솟아오릅니다. 그러면 공매도 세력들이 반드시 때리죠. 작전 세력의 쥐약이 공매도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작전 세력들은 공매도를 없어야 자기들이 작전을 마음 놓고 해먹을 수 있는 겁니다. 작전 세력, 공매도 세력이 딱 이제 컴퓨터 스크린을 놓고 쭉 지켜보고 있다가 작전 세력이 들어서 깜빡깜빡 이상한 작전을 한다 싶으면 따라가면서 공매도를 걸죠. 왜? 작전은 언젠가는 무너지니까. 작전은 언젠가는 팔아야 끝나잖아요. 작전 세력이 팔면 무너지거든요. 무너질 때 공매도 세력은 이익을 취하죠. 그러기 위해서 작전 세력을 따라다니는 게 공매도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작전 세력이 제일 싫어하는 전문가, 프로들이 와서 자기의 작전을 방해한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증권회사 브로커들은 매번 욕할 때마다 작전 세력, 공매도 때문에 주식이 다 안 됩니다. 뭐 좀 올리려 하면 와서 때리니까. 그래서 이 공매도를 중단시키게 된 그 바보들의 게임이죠. 공매도 중단이라는 게 얼마나 바보스러운 짓인지. 이복현이가 나중에 전 세계 미국 주식시장 이런 데 가서 설명하면서 울고 그랬죠. 네? 이복현이 지가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하지 말라니까 아닙니까? 누가 하지 말아 했을까? 저는 김건희라고 봅니다. 왜? 김건희는 작전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전하는 애들에게는 김건희가 물론 공매도의 대통령 부인이라고 되고 나서는 그 짓을 안 하겠죠.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애들하고는 여전히 저는 친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걔들이 뭔가를 하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제일 불편한 게 공매도죠. 그러니까 쏘삭대 가지고 공매도를 친 겁니다. 그 공매도가 이제 오늘부터 재개되죠.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미군 지위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헤그세스가 지난주에 일본을 갔다 왔다 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국방장관이 지금 존재하지 않죠. 예. 국방장관도 임명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참 신기한 나라입니다. 왜 국방장관을 임명할 수 없을까? 저는 정말 미스터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방장관을 당신이 해라 그랬는데 어떤 그 대상자가 안 하겠다고 도망을 갔죠. 왜 도망을 갔을까? 참 미스터리입니다. 근데 어떻든 대한민국은 국방장관이 없습니다. 안보
다 그 거짓말입니다. 국가 안보 가지고 그동안 얼마나 보수가 거짓말을 했습니까? 국가 안보 가지고 보수가 얼마나 거짓말을 국민들에게 공갈치고 거짓말하고 겁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은 징집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징집 대상자가 없습니다. 지금은 95%의 신체검사 받은 사람들이 군대를 갑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많은 관심사병들이 입대를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숫자를 유지하려고 아무나 징집해서 군대에 쓸어넣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숫자 유지가 안 되니까요. 명예로운 군대가 아니고 비참한 군대가 되고. 그런데 군대는 그거 고칠 생각을 안 합니다. 매번 국가안보 가지고 장난치는 국힘당은 그것을 고칠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고칠 생각을 안 합니다. 징집제는 유지가 많이 보이고 저 앞에 몇 년이 있습니다. 징집제는 유지가 불가능하다. 지금은 그래도 90% 이상을 쓸어넣어서 겨우 하고 있는 것. 이런 상황인데도 아무도 고칠 생각을 안 합니다. 야당은 얘기 잘못했다가 민주당은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는 당이다 하는 그 옛날에 지은 죄 때문에 옛날에 해왔던 국힘당은 민주당은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는 당이라는 그 오욕 때문에 지금도 이 제도를 못 고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당이 다 똑같은 바보들이죠. 나는 이준석 당이라도 징병제를 순차적으로 지원병제로 바꾸겠다는 공약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대신에 4,000개, 5,000개 벤처들이 붙어서 국방은 이제 대한민국 벤처들이 한다. 뭘 데리고? 로봇 데리고. 치밀한 전자군을 만든다. 이제는 좀 그래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어떤 혁신적인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가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줘. 민주당은 아직도 노조하고 놀고 있어요. 하는 거 보면. 아직도 민주당은 노동조합하고 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노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개혁이 안 되고 있죠. 민주당도 개혁이 안 되고 국힘당은 아무 생각도 없는 정당입니다. 군대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주한미군의 지휘가 좀 바뀝니다. 주한미군의 지휘가 그전까지는 한국을 전담해서 지키는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군대가 아니고 어디든지 움직일 수 있는 임무에 따라서 대만이 침략받는다 그러면 대만 해협에도 파견될 수 있는 그런 유동적인 군으로 지위가 바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도 이거 생각도 안 합니다. 민주당 지금 헤그세스가 일본에 왔다 갔는지 안 갔는지 언론들도 보도도 안 합니다. 그런 사이에 주한미군의 지위는 쓱 바뀔 수도 있습니다. 주한미군 분담금을 일본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14조 원 100억 불을 요구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주고 있는 돈의 10배죠. 한국에도 아마 한국에는 좀 더 한국에도 비슷한 금액을 요구할 겁니다.
무슨 이게 대책은 있는지 없는지, 한덕수나 최상목이는 이런 일이나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마은혁이 빨리 임명하고 국가헌법재판소가 돌아가지를 않는데 그거를 붙들고 앉아가지고 윤석열이 파면 안 되게 할 거라고. 그럼 윤석열이가 돌아오면 대통령 노릇을 할 수 있냐 이겁니다. 윤석열이가 지금 복귀하면 대통령 노릇을 할 수 있나 없나 이 말. 못하죠. 그 대통령을 누가 신뢰하고 누가 그 대통령에 대해서 그 대통령이 만나자 그러면 만나 주겠습니까? 그 대통령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내란 수괴가 돌아와가지고 대통령을 또 하고 있다?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못 받아들입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입니까? 만약에 빨리 임명해서 갈 사람은 빨리 보내야 된다. 어디로? 감방으로. 지금 일본을 이번에도 가서 일본에는 주1 미군 사령관이 3스타입니다. 한국에는 주한 미군 사령관이 4스타입니다. 한국이 지위가 높죠. 근데 일본에도 4스타를 하겠다고 이번에도 발표가 됐습니다. 그럼 한국의 4스타를 3스타로 줄이나요? 현재 재판관 한 명이 뭐 들어누워서 시간을 끌면 뭐 한 명 제외하고 가죠, 뭐. 국힘당은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민주당도 과거에 그런 민주당 가지고 안 됩니다. 뭐 민노총하고 같이 뭐 민노총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예? 온 국민을 시내로 끌고 나와서 광장민주주의나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네, 오늘은 국힘당에 대한 얘기 좀 많이 했고요. 한 총리 얘기도 좀 했습니다. 이준석 세대교체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좀 얘기를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준석은 기왕에 당대표까지 했던 사람이고 현실을 잘 알죠. 이 이준석에 대해서 아는 사람 중에는 이준석은 이 사상이 명확하게 안정되어 있지 않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불안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준석 그 세대는 적어도 그 메리토크라시가 몸에 익어 있는 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MZ세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적어도 이준석 세대까지 보면 우리 사회의 어떤 규칙이 우리 사회의 기본 어떤 규칙이 될 거냐에 대해서는 누가 뭐 그것을 뭐 시장경제 원칙이라든지 무슨 경쟁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안 해도 체화되어 있는 게 경쟁 관계입니다. 투명하고 맑고 정당한 경쟁이라고 하는 관념이 이준석 세대에게는 아예 몸에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준석 세대로 내려가면 그게 아예 몸에 체화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쟁한다고 하는 원칙. 그런 원리를 체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저는 이 우파의 어떤 기본적인 세계관으로부터 그렇게 멀리 가지는 못한다. 이재명 대표 같은 분들은 이제 그 원칙으로 가까이 오려고 굉장히 애를 쓰죠. 그런데 민주당이 붙들고 안 놓아주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이 오랜 그 전통의
적극적 세계관이 몸에 익어 있는 사람들이 그걸 안 놓아줍니다. 이재명 대표의 뒷다리를 잡고 안 놓아주죠. 근데 저는 제가 보는 거는 이 국힘이건 민주건 이 양대 세력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된다 뭐 하면 그 다음에 어떤 정치가 올 것 같습니까? 지금하고 또 같은 정치가 또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저는 이재명의 정치는 아직 우리가 본격적으로 구경을 안 해봤습니다만 조금 바뀔긴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 안에서 하고 있는 거 보면 강력한 민주당의 어떤 포획, 이재명을 딱 어떤 좌익적 틀에 넣어서 조종하려고 하죠. 근데 이준석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말하자면 민주화 국민의 시대, 386 운동권의 시대가 퇴조하고 부패한 보수가 퇴조하면서 자연스럽게 정치 전체에 큰 개혁이 올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증오, 분노. 지금 민주당하고 공화당은, 국힘당은 자기들의 지지자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상대방을 증오하고 분노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도록 통치 구조를 그렇게 짜고 있거든요. 민주당도 그렇고 국힘당도 그렇고. 근데 이준석의 정당이 등장하게 되면 그런 그 증오와 분노, 적대감, 이 원수를 갚는 이런 기분, 보복 심리, 이런 것들은 저절로 없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건 아주 386도 물러나고 부패한 말하자면 검사, 판사, 경찰 이런 국힘당의 주류들도 물러나면서 자연히 한국 정치가 새로운 단계로 넘어갈 거다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건 뭐 이준석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물론 그렇게 되는 과정에 자칫 잘못하면 옆길로 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잘 국민들이 노력을 해서 그런 정치가 가능하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물론 순진한 생각입니다만. 그러나 잘하면 그런 기적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기적이. 우리는 우리의 정치 변화에 대해서 뭔가 꿈을 꾸서는 안 되나요? 기존의 민주나 국힘이라고 하는 틀 속에 갇혀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죽창이나 날리고 분노와 적개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이 정당화되나요? 네, 그런 생각을 오늘 40살이 되었다고 하니까 새로운 기대를 한번 가져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